한국 전주요? 그냥 시골 관광지잖아요. 거길 제가 대체 왜 가야 하는 거죠? 여기 일본 공영방송사 NHK의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로봇을 본 그녀는 오열하며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본 로봇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본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교토에서 NHK 기자로 일하는 사쿠라입니다. 2025년 5월 말 제 기획부장님이 저녁 뉴스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녁 먹으면서 보는 식사 프로그램으로 일본 전통 요리에 대한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날 간 야마즈미는 교토 기온 거리에 있고 1892년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100년이 넘도록 전통 방식으로 스시를 만들어 온 일본의 전설과도 같은 곳이었죠. 사바즈시와 이나라즈시 스시, 하코즈시 등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었죠. 야마즈미는 설립 후 첫 주인에서 아들, 손자로 이어지며 3대째 경영한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었어요. 그곳의 하세가와 다카오 장인의 손은 마치 무용수의 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쌀을 집어 올리고 모양을 잡고 생선을 올리고 몇 초 만에 완벽한 스시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구석에 설치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 25명이 카운터 주변에 앉아 있었죠. 이분들은 매주 이곳에 오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세가와 장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세가와 장인이 젓가락으로 쌀 하나를 집어 올렸어요. 손님들에게 내놓기 전에 항상 쌀을 맛보거든요. 그런데 그 쌀이 혀에 닿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세가와 장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세가와 장인이 천천히 쌀을 씹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다가 놀라워 보였다가 힘들게 삼키고는 쌀그릇을 마치 뱀으로 변한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맛은, 이 부드러움과 단맛은 이게 대체 무슨 쌀이지?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세가와 장인이 보조 셰프를 불렀어요. 젊은 남자가 부엌에서 급하게 나왔는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대체 오늘 무슨 쌀을 썼나? 하세가와 장인이 물었어요. 보조 셰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일본 쌀 배송이 날씨 때문에 늦어져서요. 다른 쌀을 써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쌀을? 한국 쌀이요. 전주산이에요. 그러자 손님들이 모두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쌀 정말 대단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어진 거죠? 하세가와 장인의 그릇에 있는 쌀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둥글고 하얗고 식당 조명 아래에서 뭔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세가와 장인이 한 숟가락 더 먹었어요. 놀라움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고 있었고 당황스러움이 두려움 같은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세가와 장인의 목소리를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 쌀에 대한 내 자존심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주라는 곳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과 가까운 곳이지만 전주라는 곳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토의 밝은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도 하세가와 장인의 표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충격, 그 당황, 그 두려움을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하세가와 장인의 충격받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거든요.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제와 농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본 것이 정말로 제가 느꼈던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우치다 타다시 교수가 딱 맞는 분이었어요. 교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교토대학교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약 50위권에 자리하고 있었고 일본 안에서는 도쿄대학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늘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었죠. 교수님은 정부 장관들이 돈과 무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분이었어요.
한국 쌀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시켜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었어요. 교수님, NHK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찾아간 날 교수님이 계셨고, 저는 교수님께 스시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한동안 조용히 있으셨어요. 이건 단순히 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생존의 문제야. 농림부에서 3년째 한국 쌀을 지켜보고 있어. 2021년 전 세계 쌀값의 폭등 배경이 있었지. 자네도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야. 이때 곡물 재고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야. 그러나 2022년 이후 한국은 농협 등 정부 개입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공급, 수요가 안정되면서 쌀 한 포대 20kg이 무려 5만 원대 근처에서 머물고 있어. 그 다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SF 영화처럼 보이는 한국 농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늘어선 벼들로 가득한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었어요. 온도와 습도 수치를 보여주는 컴퓨터 스크린들이 있었고 로봇들이 마치 금속 농부처럼 줄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 한국은 온실 안에 자동 센서를 설치하고 물온도 영향을 하루 24시간 기계가 맞춰주고 있었어. 농부가 손으로 돌보는 대신 컴퓨터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있었던 거지. 한국은 이 덕분에 연료나 물 사용은 무려 40%가 줄었어. 반면 일본은 수직 농장 중심이었어. 일본은 도시 빌딩 안에서 위아래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 즉 수직 농장이랑 LED와 자동 시스템을 쓰는 시설 농장 위주였지. 하지만 시설 짓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전기료도 크게 나왔어. 그래서 전체 면적이나 규모는 한국보다 작았어. 게다가 한국 정부는 청년농 지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기계 비용 보조를 2020년대 초부터 시작했어.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20곳, 2027년까지 100곳 이상 시범 농장을 세우고 있어. 한국은 농가에서 체감하는 성과도 컸어. 농부가 직접 가지 않아도 앱으로 작물 상태 원격 확인과 조절이 가능해져서 작업도 줄고 비용도 아껴졌어. 물도 정확하게 주고 병충해도 일찍 잡으니까. 도시 주변 작물보다 넓은 논이나 밭에도 적용하면서 효율과 생산량을 크게 올릴 수 있었어. 그런데 일본은 돈 많이 들이는 시설 중심이라 규모가 작았고 전기료 부담도 있었어. 일본이 지금 비교가 될 리가 없다고. 그 말들은 저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더 세게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2025년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은 4월, 5월 사이 한국 농협이 185톤의 쌀을 일본에 보내고 이어서 6월, 7월에 추가로 648톤을 더 보내기로 했어. 게다가 일본 쌀값이 2배로 뛰었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일본 쌀값이 급등해 5kg 한 봉에 4,000엔을 넘었어. 한국 쌀은 20kg에 5만 원대인데 일본은 한국 돈으로 16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면 대체 누가 일본 쌀을 먹겠나? 일본 정부가 비축쌀을 풀었지만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고 소비자는 한국 쌀을 오히려 좋아하기 시작했지. 도쿄에서는 찰지고 구수해서 맛있다는 평이 나왔고 한국 쌀밥이 도시락, 카레, 덮밥에 잘 어울린다고 했어. 지금 당장 온라인, 현지 슈퍼, 일본 농협 직판장 등에서 팔리고 있어. 이 말들은 한국 쌀이 단 10년 안에 일본 농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예측들이었어요.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거든. 문제는 일본의 나머지 사람들도 알고 있느냐는 거야. 우치다 교수님이 다시 앉으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한국이 하고 있는 걸 배우지 않으면 일본 농업은 사라질 거야. 50년 후가 아니야. 10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망해버릴 거라고. 순간 방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저는 물어봤어요. 한국 농장들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해. 그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이해해야 해. 우리 미래 세대가 굶어 죽고 말고의 문제라고. 전주에 있는 한국농업연구센터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거기 가봐.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그 건물에서 나올 때 교토거리들은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차들이 교통체증에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항공편 예약 앱을 열었어요. 저는 일본을 구하기 위해,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제가 이 사실을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반드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전주까지 가는 버스는 4시간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익숙한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아시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연구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모든 식물이 완벽하게 간격을 맞춰 심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잔디조차 일직선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현진 박사님이 정문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재배실 1이라고 표시된 문을 여셨는데 제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천장까지 닿는 유리벽이 특수 조명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줄줄이 늘어선 벼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벼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정확히 같은 높이였어요. 한쪽 벽에는 컴퓨터 스크린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몇 초마다 바뀌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29도, 습도 75%, 이산화탄소 700ppm. 벼가 자라기에 완벽한 수치로 모든 게 기계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오 박사님이 마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자식들을 자랑하듯 줄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각 품종마다 자기만의 완벽한 환경이 있어요. 컴퓨터가 각 식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물, 영양분, 공기, 빛.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방 하나에만 84가지 다른 종류의 벼가 있었어요. 어떤 건 길고 가는 잎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건 짧고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어진 오 박사님의 말에 제가 맛본 초밥 맛의 진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전주쌀은 밥을 했을 때 윤기가 반지르르 돌고 찰지고 쫀득한 느낌이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식은 밥도 맛이 괜찮았고 도시락용이나 주먹밥에도 자주 쓰였어요. 전주는 옛날부터 맑은 물, 비옥한 땅, 낮과 밤 기온차가 잘 맞아 있었어요. 이런 조건이 벼농사에 잘 맞았기 때문에 쌀알이 알차고 단단하게 익어 있었고 맛이 진하고 고소했어요. 예전부터 전라도 지역은 쌀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어요. 1980년대부터 전주쌀은 학교 급식, 군부대, 지역 식당 등에 많이 납품되어 있었고 전주 비빔밥에 어울리는 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특히 최근에는 농약 사용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키운 쌀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로 평가받고 있어요. 전주쌀은 수확 후의 쌀알 크기, 색, 수분, 이물질 여부 등을 꼼꼼히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균일한 쌀만 소비자에게 보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포장지에 생산자 정보도 잘 표시되어 있어 누가 어떻게 키운 쌀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전주는 쌀에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오 박사님이 더욱 놀라운 다른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 방에는 로봇팔들이 식물들 사이를 움직이며 작은 카메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스마트팜은 센서, 컴퓨터, 인터넷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나 온실 안의 온도, 습도, 물빛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농장이에요. 사람이 매일 눈으로 확인할 필요 없도록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원격으로 관리했어요. 한국은 전주 본청에 스마트팜 재배실을 짓고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작물을 최적 환경으로 키우기 위한 연구를 했어요. 2017년경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환경이 가장 잘 자라는지 비교해 보았어요. 센서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햇빛 양 등을 하루 종일 재고 있어요. 이 정보 바탕으로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주고 조명도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죠.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품질과 수확량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완숙 토마토 수확량이 시바르에 30톤에서 34톤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일이 엄청나게 편해졌어요. 기계가 환경을 맞춰주니까 온실 지키느라 사람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농사일이 거의 다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논밭을 갈 때는 소나 손으로 쟁기를 끌었고 모내기는 손으로 직접 심었어요. 비료 뿌리기, 김매기,
추수하기도 전부 사람이 직접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해야 했고 가족 모두가 일손이 되었어요. 날씨나 해 뜨는 시간에 따라 밭에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그러니 비가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사가 많이 망치기 쉽고 1년 수확이 줄어든 해도 자주 있었어요. 그렇지만 AI는 사람처럼 판단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작물이 시들시들하면 물을 더 줘야겠다, 온도를 높여야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죠. 작물이 잘 자라는 시간, 습도, 빛의 양을 기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키우면 가장 잘 자라는지 알려주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날씨 보며 감으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IoT는 기계끼리 서로 통신하는 기술이에요. 스마트팜 안에서는 온도계, 습도계, 이산화탄소 센서 같은 것들이 작물 주변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농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앱으로 물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전혀 농사 경험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농사가 처음인 분들도 빅데이터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 재배를 정확히 할 수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은 벼 같은 논작물에도 이 기술을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은 2024년에는 20곳의 시범단지를 개방했고 2027년까지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또한 병해충 진단 스마트폰 앱, AI 영상 분석도 도입해서 작물 상태를 기계로 바로 진단하고 있어요. 로봇들은 24시간 일해요.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피곤해하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 박사님은 더 큰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벽 전체를 덮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발표실로 안내해 주셨거든요. 여러 나라의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노르웨이, 호주 등을 비롯한 총 59개국이었어요. 이곳들이 한국과 FTA를 맺은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이에요. 오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농업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들 식량을 기르고 있는 나라들이죠. 중동, 사우디 쪽에 특히 많이 나갔어요. 지난 몇 년간 전체 수출의 60% 이상이 중동으로 향했죠. 공장처럼 농사짓는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수출과 건설 계약도 맺었습니다. 2024년에는 12개 나라에서 총 18건 계약을 따냈고 수출액은 무려 2억 8천만 달러, 무려 약 한국 돈으로 3천억 원에 이르렀어요. 2024년에 한국 농산물 식품 수출이 1,300억 달러, 약 160조 원을 넘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팜, 농기계, 관련 기술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스마트팜 기술만 해도 작년에 약 30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어치가 수출되었죠.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팜이 아니어도 다른 기술도 잘 팔리고 있었어요. 농약, 비료 같은 농업 화학 제품, 동물 약품, 사료 같은 것도 2024년 상반기에만 4천억 원 이상 수출되었어요. 즉, 농업 쪽 기술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제 농사 잘 짓는 나라를 넘어 농사 짓는 기계와 기술을 전 세계에 보내주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충격을 받으며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 농업 방법이 독일 온실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국 벼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손으로 벼를 심고 있었어요. 100년 전 할아버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세계 농업의 미래가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일본이 여기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뒤처져 있을 것인가였어요. 연구센터를 본 후에는 모든 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이 일본 농업보다 발달했다는 거였죠. 그러나 전북대학교의 유태우 교수님이 보여준 숫자들에 제 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차트와 그래프들이었거든요. 일본 농촌의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사 짓는 사람 수가 175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줄었었어요. 거의 20%가 넘게 줄은 거죠. 일본에서는 농사를 업으로 삼은 농부의 70%가 65세 이상, 70대 이상도 40% 이상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농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사이 농사 짓는 땅이 5% 이상 줄어들었고 안 쓰는 밭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밭이 줄자 농사 짓는 규모도 작아졌고 농업소득도 계속 줄었어요. 1978년에 비해 지금 농사로 번 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작은 농사는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폭염, 태풍, 장기 가뭄처럼 날씨 변화가 잦아지며 나이 많은 농부는 힘든 작업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2023년엔 벼 생산량이 20% 감소했고 쌀값이 크게 올라 쌀이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편 것은 보조금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농부가 줄어들고 땅은 줄어들자 효과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쌀값 수입 제한 정책, 비축미 풀기를 해봤지만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만 하고 부족 현상 해결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농사 지을 사람도 땅도 줄고 자연도 점점 험해져 농업이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최근 10년 동안 일본 농업의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전주 한옥마을을 걸으며 제가 배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좁은 길들은 수백 년 동안 발걸음에 닳고 닳아 매끄러워진 돌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가이드인 정다현 씨를 만나면서 제가 처음 듣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이 지역은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정다현 씨가 말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은 지금은 관광지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전주에서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1919년 3월 13일 우리는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학생들이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했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문관과 우체국 앞까지 행진했지만 일본 경찰에 잡혀 체포되었어요. 그렇지만 전주가 항일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그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주뿐 아니라 완주 임실 등 전북 전역에 만세운동이 퍼져 총 22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고 30만 명 이상이 동참했어요.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저를 덮쳤어요. 그제서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눈으로 한옥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강점기 때 한국인들은 일본인처럼 살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살리기 위해 이 동네를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인으로 남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일본인인 저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일본이 한국 문화를 지우려고 했었고 한국인들은 아름답고 강한 것을 만들어서 맞섰던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해방 후에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정다현 씨가 설명했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고 한국인의 마음은 지키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도 있었어요.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을 가리키고는 멀리 있는 현대 도시의 불빛들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둘 다 선택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전주에서 농촌도 개발하며 문화도 지키고 미래도 받아들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고 저는 거리에서 울 뻔했어요. 일본은 정반대 선택을 했던 거예요.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와 농촌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여전히 도시로 가고 있었고 도시의 대기업들에 취업하는데 모두가 쏠리며 쓰이지 않는 논밭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정부는 보조금과 수입 규제로 버티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던 셈이죠. 세계는 바뀌고 있었고 일본은 농촌을 바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한국은 농촌과 고령화의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에는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농업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효율적이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기술들로 가득한 밭에 서서 한국의 성공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저는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단순히 더 좋은 쌀을 기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세계와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일본의 진실을 보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저는 황급히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치 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노트북을 들고 NHK 건물에 들어갔어요. 제 편집장인 야마모토 씨에게 다음 1시간 동안 한국연구센터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완벽한 벼를 돌보는 로봇 농부들, 과학적 정확성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컴퓨터 스크린들, 59개국에 퍼져나가는 한국 기술을 보여주는 지도들 말이에요.
야마모토 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마침내 말했어요. 이건 나라 전체를 위한 비상경보야. 그리고 제 취재를 NHK 저녁 종합뉴스 NHK 뉴스 3분에 내보내는 걸 승인해 주셨어요. 이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고 영향력 있는 뉴스 시간대예요.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NHK 공식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건이 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고, 믿을 수 없었다. 전주라는 곳을 처음 알았다.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으며 양국은 스마트팜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또 일본 대표단을 파견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한국 스마트팜 현장을 견학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야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시작해야 했어요. 물론 변화에는 저항도 있었습니다. 전통 농업을 지키고자 했던 농민들 중 일부는 우리 방식이 사라진다는 불안과 자존심의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통해 그 목소리도 한국의 초과 성장과 균형되게 전했죠. 제 보도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서로의 강점을 학습하고 기술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다시 세우면 되지만 무너진 농업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보도로는 일본의 농업 현장 속 청년 농부들과의 인터뷰, 체험, 그리고 한국 스마트팜 농가와의 실시간 연결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도심 속에서 농촌에 들녘에서 모두가 깨닫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전주의 논밭에서 그리고 연구센터 안에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의 아픔 후에서도 배움을 택한 용기였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주쌀은 단지 맛있는 쌀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농업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계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손이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갈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